지난주에 주식 관련해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에서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유동성을 신속하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금 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줄 때 기존에는 국채, 통한증권, 정부 보증채 정도만 담보로 받아줬었는데 이 담보의 범위를 확대해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뿐 아니라 우량 회사채도 담보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도 기준금리 플러스 1%에서 기준금리 플러스 0.5%로 무려 0.5%나 낮추기로 했습니다. 대출 만기도 기존에는 최대 1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최장 3개월 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적격 담보를 확대한 효과로 인해서 유사시에는 90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대해서 은행에 준하는 수준으로 적격 담보를 인정함에 따라서 10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영상에서 금년 하반기 주식시장을 조심해야 하는 요인으로 유동성의 축소를 꼽았습니다. 특히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조 단위의 공모주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SK에코플랜트가 10조 원, LG CNS가 3조에서 6조 원, 서울보증보험이 2조에서 3조 원, 에코프로 머티리얼스가 2조에서 5조 원, 넥스트리 2조 원 등 조 단위 공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1조 5천억 밸류의 파두가 공모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작년에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면서 지수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유동성을 전부 흡수해버려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는 작년 초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쨌든 공모주들이 유동성을 흡수해가서 주가지수 상승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 이번 조치로 유동성이 축소되는 현상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장세는 유동성에 의한 금융장세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라든가 포스코 그룹주가 폭등을 하는 이유도 풍부한 유동성에 의한 금융장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동성의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금융장세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장세가 한동안은 더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는 지난 3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를 연상시킵니다. 그 당시 연준에서 은행의 뱅크런에 대한 대책으로 예금 규모에 관계없이 예금 전액을 보호하기로 했었고, 그리고 지방은행이 보유한 채권도 연준이 매입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준의 조치 이후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어땠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의 화살표 부분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가 터졌던 지난 3월의 S&P 500입니다. 그 이후로 지수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유동성에 의한 금융장세 때문에 상승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유동성에 의한 금융장세가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제 책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다음의 두 가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 중세 흑사병으로 인한 1차 쇼크가 잠잠해졌을 때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그러자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생겼다. 둘째,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전시를 방불케 하는 긴급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화폐를 대량으로 발행했다. 하지만 심각한 인플레이션은 발생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두 경우 모두 대량의 화폐를 발행했는데 왜 중세 유럽에서는 거대한 인플레이션이 생겼고 2008년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아마존 효과 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저는 많이 풀린 유동성이 자산시장으로 흡수되어 거기서 잠겨버린 것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은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연구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글로벌 자산버블 우려 고조라는 KDI 연구 논문에서는 경기 부양을 위해 공급된 유동성은 실물 경제보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자산시장에 더 많이 유입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에 돈이 넘쳐나면 옛날에는 이것이 실물 경제로 유입되어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었지만 지금은 자산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유동성의 확대가 곧 자산 인플레이션을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미 간 금리 확대에 의한 외국인 자금의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어마어마하게 발행되는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고, 유럽이나 캐나다, 호주 등은 미국으로 자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편은 찰리 비렐로라는 분의 트위터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미국은 벌써 1조 달러의 국채를 새로 발행했습니다. 이게 좀 오래된 자료니까 아마도 지금쯤이면 훨씬 더 많은 국채가 발행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대한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미국으로 자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즉 선진국들 간의 금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우리나라만 소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PF 부실이라든가 가계부채 등의 문제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무려 2%나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금이 외국의 고금리를 쫓아서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자본 유출입이 금리 차이 때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본 유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추경호 장관은 자본 유출입은 금리차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나 금융상황 등의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5월에 외국인 주식 투자 규모가 역대 최대에 달했고, 외국인 투자금이 금년 들어 총 22조 7천억 원이 순유입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좀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라는 건 항상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기준금리가 5.5%인 미국의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준금리가 3.5%인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이건 생각해보면 그냥 간단하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는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호주라든가 캐나다, 영국, 유럽의 주요국들의 기준금리와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요 국가들은 최근에 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우리만 빼고 모두 다 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채권에 투자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여전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은행의 유동성 확대로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의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유동성 축소를 염려해서 일부를 현금화해 뒀는데 다시 주식 비중을 좀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놓으면 안 되고, 혹시라도 신흥국에서 또는 우리나라에서 외화가 빠져나가는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특히 지금 신흥국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선진국이 금리를 올리면 항상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은 신흥국들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